동유럽 미녀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칭송받던 유럽의 천국들이 이제는 불안과 공포의 늪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는 지난해에만 2만 명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시작된 이들의 한국 사랑은 현실의 막막함을 뛰어넘어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체코 출신의 한 건축가가 들려주는 그녀의 놀라운 한국 정착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체코 프라하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프라하는 유럽의 황금 도시로 불리는 곳이에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이 도시는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이 조화를 이루며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았죠. 어린 시절 성 비투스 대성당의 첨탑을 올려다보며 건축가를 꿈꾸었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때의 황금빛 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그 여파는 체코에도 예외 없이 닥쳐왔습니다. 체코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에 전쟁 발발 이후 경제가 급격히 흔들렸죠. 2022년 4월 물가는 전년 대비 15% 폭등했고 전기요금은 무려 62%나 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 근처에서 3대째 운영하던 카페가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성 니콜라스 성당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던 작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카페 운영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장부를 붙잡고 고심했지만 수익은 더 이상 우리 가정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23년 1월 우리는 카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어릴 적부터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공간이 사라지는 걸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잃은 이후로 프라하의 거리는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한때는 관광객들로 붐비던 구시가지 광장이 이제는 빈 상점들로 둘러싸인 적막한 공간이 되었죠. 그곳은 점점 어둠이 드리운 곳으로 바뀌었어요. 밤이 되면 거리의 불빛조차 희미해졌고 과거의 낭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가게 옆에서 오래된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밀란 아저씨가 강도를 당한 일이었어요.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던 분이었는데 괴한들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실려가셨죠. 그날 이후 많은 상점들이 저녁이 되기 전에 문을 닫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불안한 하루를 보냈어요. 예전에는 저녁이면 친구들과 함께 카르교를 걸으며 음악 소리를 즐기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밤에 거리를 나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오면 이상하게 불안감이 밀려왔죠. 매일 집 창문을 두세 번씩 확인하며 자물쇠를 단단히 걸어야 마음이 놓였어요. 프라하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낭만적인 풍경은 불안과 공포로 덮였고 사람들 간의 신뢰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프라하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밀란 아저씨의 강도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자 프라하의 거리는 매일 새로운 범죄 소식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TV 뉴스는 연일 강도, 폭행, 소매치기 사건을 보도했죠. 동유럽 범죄 조직이 프라하로 침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람들은 설마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그 소문은 곧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구시가지 광장에서 백주대낮에 발생한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중심지에서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어릴 적부터 즐겨 찾던 서점과 카페들, 알록달록한 상점들은 점점 방범창으로 덮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프라하의 아름다운 풍경이 조금씩 철창 속에 갇히는 것 같았어요. 대학의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한때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던 건축대학 도서관은 일찍 문을 닫기 시작했고 여학생들은 혼자 작업실에 남아있기를 꺼렸습니다. 절친한 친구 테레자는 한 번 야간 작업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낯선 남자들에게 쫓긴 뒤 더 이상 밤에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더 이상 예전처럼 밤길을 걸을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축학과 동기가 새벽까지 작업하다 귀가하던 중 강도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괴한들에게 가방을 빼앗기고 위협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교수님들은 야간 작업을 금지시켰지만 건축학을 전공하는 저희에게는 밤샘 작업이 필수였기에 더 큰 제약이 느껴졌습니다. 프라하의 치안 악화는 저의 꿈마저도 점점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를 보던 중 한 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밤이었죠. 영상 속에서 젊은 여성들이 새벽 3시에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늦은 시간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한동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프라하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길을 걷고 24시간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은 저에게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저곳은 정말 다른 세상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한국 관련 영상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체코 출신 유학생의 브이로그, 한국 드라마 속의 깨끗하고 질서 있는 풍경들, 영상 하나하나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특히 한 건축 디자이너가 자신의 서울 생활을 소개하며 말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여기서는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해도 안전하니까요. 그 말은 마치 불안 속에서 살던 저를 위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죠.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게 단순히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는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질 무렵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한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 건축학과와의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한다는 제목이었죠.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유튜브 속에서만 보던 서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학교에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대 건축학과의 교수님들이 강연을 진행했어요. 주제는 서울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전통 건축의 현대화였습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보존하며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서울의 접근 방식은 제가 평소에 배워왔던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 보존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서울의 낡은 철도 부지를 공원으로 재생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강연을 듣는 동안 서울이라는 도시가 건축적으로도 얼마나 매력적인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죠. 토론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건축적 보존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과 협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에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죠. 정확히 보셨네요. 서울은 건축적 가치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춘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답변이 끝난 후 그는 제 질문에 흥미를 느끼셨는지 따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하셨습니다. 온라인 미팅에서 저는 프라하에서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관심을 솔직히 털어놓았죠.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더니 한 체코 출신의 건축가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르케타였습니다. 마르케타는 제가 다니는 프라하 공대를 졸업한 선배였고 현재는 서울의 한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와의 첫 화상 통화는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서울에서 건축가로 일하는 건 어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하지만 서울은 정말 열정적인 도시야. 여긴 밤늦게까지 작업해도 안전하고 사람들이 놀라울 만큼 협력적이야. 내게 기회와 성장이 무엇인지 보여준 곳이지.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한국에서의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에 와보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해.
언어를 조금씩 배워두고 내 포트폴리오도 더 가다듬어야 해. 마르케타의 조언은 제게 희망이자 목표가 되었어요. 그녀와의 대화 이후 더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단순한 동경으로만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그곳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마르케타와의 대화를 계기로 저는 한국행에 대한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어요. 그녀의 조언대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며 서울에서의 건축 인턴십 기회를 찾기 시작했죠. 프라하에서의 현실이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한국으로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도전부터 큰 좌절을 맛봤어요. 마르케타가 소개해준 서울의 유명 건축사무소에 인턴십 지원을 했지만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거든요.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답답한 마음에 프라하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밤거리는 이미 저에게 위협 그 자체였어요. 구시가지 광장은 한때 관광객과 음악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적막과 어두운 그림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뒤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제가 걸음을 멈추자 그 발소리도 멈췄죠. 뒤를 돌아보니 두 명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몸이 굳어버린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신히 순찰 중인 경찰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날의 공포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도시 프라하가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프라하의 한국문화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랐죠. 처음 문화원에 들어섰을 때 한쪽 벽에 걸린 서울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려한 야경 속에 자리 잡은 고궁과 초고층 빌딩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마치 제가 꿈꾸는 세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수업 중에 만난 선생님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생활, 문화, 그리고 건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예요. 한옥을 걸으며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동시에 몇 걸음만 가면 첨단 빌딩들 사이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한국에 대한 열망은 더 강해지더라고요. 문화원에서는 매주 한국 영화 상영회도 열렸어요. 영화 속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었습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하는 가족들, 모든 것이 저를 끌어당겼죠. 어느 날 수업 후에 문화원 선생님께 제 꿈을 이야기했어요. 건축가로서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힘든 상황이에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포기하지 말라고 한국에서는 노력하는 사람을 환영한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매일 밤 프라하의 불안한 밤거리를 지나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한국어 교재를 펴고 공부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거리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서울의 거리를 당당히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문화원의 김 선생님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서울의 한 건축사무소에서 해외 인턴을 뽑는다고 하네요. 소피아 씨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 제안은 제게 다시 한번 도전할 용기를 주었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저는 밤낮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김 선생님이 서울의 건축사무소 인턴십을 추천해 주셨을 때 그 말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동안 막연히 준비해오던 모든 것들이 드디어 하나로 모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꼼꼼히 다듬기 시작했죠. 문화원에서의 시간은 저를 점점 더 서울에 가까워지게 했어요. 수업 중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에 대해 매번 새롭게 알게 되더라고요. 특히 수업 시간에 함께 읽은 한 기사가 아직도 기억나요. 서울은 밤에도
여성이 혼자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같은 반 친구가 이 말을 꺼냈을 때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어요. 프라하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이 기사 한 줄이 제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몰라요. 며칠 후 드디어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문화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넌 꼭 잘할 거야 하며 응원해줬는데 그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그날 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니 설렘이 가득했어요. 뭔가 새로운 문이 열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프라하의 상황은 여전히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학교 분위기까지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밤늦게 작업하던 친구가 강도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학교에서 밤 10시 이후엔 작업실 사용을 금지했어요. 건축학도로서 밤샘 작업은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조차도 불가능해진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라하가 저를 억누를수록 서울에 대한 제 마음은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문화원에서는 매주 한국 영화를 상영했는데 영화 속 서울의 모습은 마치 꿈속 세상 같았어요.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 활기 넘치는 거리, 그리고 안전함까지 모든 게 저를 그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얼마 후 현대건축도시연구소에서 답장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어봤죠. 소피아 씨의 포트폴리오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어 실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6개월 후 다시 연락 주시면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오히려 기쁘기도 했어요. 한국어 실력만 더 키우면 기회가 생긴다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 답장은 마치 작은 희망의 불씨 같았습니다.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그날부터는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어요. 문화원 수업은 물론이고 집에서도 매일 드라마 대사를 받아 적고 따라 읽으면서 연습했죠. 드디어 제가 한글로 제 이름을 쓸 수 있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소피아라는 글자를 손으로 써보는 순간 마치 서울의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제 결심을 시험하려는 듯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제 생일날 프라하에서 가장 큰 사건이 터졌어요. 구시가지 광장 근처의 카를스 대학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한 거였죠. 문화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온 도시를 뒤덮었답니다. 한 학생의 총기 난사로 1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대학가는 공포에 휩싸였고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캠퍼스에 가지 말라는 권고가 내려졌고 도서관도 무기한 폐쇄되었어요. 건축과 학생들은 더 이상 작업실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거리는 적막이 흘렀고 젊은이들의 활기는 사라졌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부모님은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았다. 내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이는 걸 봤거든. 다음 날 아침 현대건축도시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6개월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지금 당장 한국에 가고 싶다고 간절히 써내려갔죠.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답장이 왔답니다. 연구소 실장님께서 직접 보내신 거였는데 제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시더군요. 인턴 대신 먼저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하면서 연구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그 답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한겨울이었어요. 프라하를 떠날 때와는 달리 하늘은 맑았고 공항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느낀 건 질서정연함이었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프라하의 고딕 건물들과는 전혀 다른 미래도시 같은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죠. 눈 덮인 도시는 마치 크리스마스 카드 속 그림 같았답니다. 저녁이 되어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어둠이 내렸는데도 거리는 밝고 활기찼죠. 젊은이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거닐고 상점들은 반짝이는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두려움도 있었어요.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짐을 풀기로 한 게스트하우스로 향하는 길,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게스트하우스 주인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체코어와 영어가 뒤섞인 제 어설픈 한국어에도 그분은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프라하에서 막연히 꿈꾸던 그 도시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현대건축도시연구소를 찾아가는 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하철에서 만난 시민들의 질서 있는 모습과 친절함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죠. 연구소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에 숨이 멎는 듯 했답니다. 마치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이곳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현대건축도시연구소의 첫 출근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실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소피아 씨, 프라하에서 직접 왔다고 들었어요. 고생 많았겠어요. 첫 업무는 해외 건축 트렌드를 조사하는 일이었어요. 체코어와 영어로 된 자료들을 한국어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비록 단순한 일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작이었답니다. 점심시간, 팀원들이 저를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소피아 씨는 김치 먹을 수 있어요? 걱정스레 물어보시는데 오히려 제가 웃음을 터뜨렸죠. 문화원에서 매일 먹었어요. 이제는 없으면 허전할 정도예요. 하루하루가 새로웠어요.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에 감탄했고 늦은 밤 퇴근길에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팀원들의 작업 방식이었어요. 유럽의 건축사무소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달랐죠. 3D 모델링부터 VR 시뮬레이션까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어느 날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현장 답사를 갔어요. 은빛 물결 같은 외관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소피아 씨도 언젠가 이런 프로젝트를 맡게 될 거예요. 한국어 학당 수업은 저녁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수업을 듣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한국어 실력이 뿌듯했답니다. 밤 11시 사무실을 나서며 문득 깨달았어요. 프라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이었죠. 홍대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늦은 시간에도 불을 밝힌 카페들이 즐비했답니다. 문득 프라하에 있는 부모님이 걱정되어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잘 지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제 모습을 보시곤 안심하시는 게 느껴졌죠. 엄마, 여기선 밤에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프라하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회사에 가서는 건축 설계를 배우고 저녁에는 어학당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바쁜 일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힘들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팀 회의 중에 제 의견을 한국어로 발표하게 됐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동료들은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죠. 제 제안이 프로젝트에 반영됐을 때는 마치 날개라도 달린 것처럼 기뻤어요. 한국에 온 지 석 달,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걷지 않았고 어둠이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대신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생겼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혼자 걸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있다는 걸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따뜻한 불빛,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평온함까지. 회사에서의 일도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작은 주택 프로젝트의 외관 디자인을 맡았는데 체코의 전통 건축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 아이디어가 채택됐죠. 실장님은 소피아 씨만의 독특한 시각이 느껴진다며 칭찬해 주셨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회의 때 통역 없이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죠.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도 가능해졌고요. 퇴근 후에는 종종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밤늦게까지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며 프라하의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곤 했죠. 믿기 어렵겠지만 이곳은 밤이 더 아름다워 건축가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듯 찾아온 피난처가 아닌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이 된 서울.
이곳에서 저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졌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던 날 가슴이 떨렸어요.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발을 디디며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됐답니다. 이제 제 이름 석자를 한글로 쓰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건축 용어는 한국어가 더 익숙할 정도예요. 현대건축도시연구소에서는 정직원 제안도 받았죠. 처음으로 맡게 된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들고 있으면 아직도 꿈만 같답니다. 얼마 전에는 프라하에서 마리나가 찾아왔어요. 일주일 동안 제 일상을 함께 보내며 그녀도 놀랐죠. 소피아, 넌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 한밤중에 치맥을 즐기고 새벽까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프라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을 보여주었어요. 마리나의 눈빛에서 부러움이 느껴졌답니다. 며칠 전 프라하 공대 후배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더군요. 그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있다는 걸요. 서울은 여전히 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만났답니다.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꿈을 그립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범죄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고국을 떠나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한 그녀의 용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밤늦게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한국의 치안, 그리고 젊은 건축가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프라하와는 너무나 달랐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유럽의 치안 악화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